119페이지 중개계약 하면 되죠. 그렇죠? 중개계약. 양가로 1번에 중개계약에 의의해가지고 서울고법에 중개계약의 개념 문장을 제가 옮겨놨어요. 중개의뢰 계약이란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즉 거래 행위에 대한 뭐를 의뢰하고?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무엇에 대하여?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무슨 계약이라 한다? 중개계약이라 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인식에 전환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단어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의뢰한 거는 무슨 행위를 의뢰한 거다? 중개행위를 의뢰했는데 보수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고 안 돼 있고 그 목적인 무엇에 대하여? 중개 완성에 대하여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구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 완성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지. 중개 완성 시점이. 요 시점에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중개 완성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는 완성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때 시험 문제의 답이 이게 아니었어요. 이 거래계약 체결 시점은 또 언제냐라는 거지. 이 민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라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가 오해된 때,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요때가 바로 언제다? 거래계약 체결시고, 그때가 바로 뭐다? 중개 완성 시점이다라는 걸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의 민법이 마인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해드려야 돼. 알겠지? 이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하는 말을 하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걸 빨리 인식을 바꿔야 돼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전세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은 거래 계약은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중개는 완성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으면은, 즉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도록 알선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뭐를 작성 교부해 줘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라라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 뿐이지, 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따지면 중개 업무의 일부다, 일부 아니다? 아니지. 중개 완성은 이미 이때 대법원한테. 알겠습니까? 중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작성하는 거야. 엄격히 따지면 이건 중개 업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는 거라. 알겠지? 엄격히 따지면. 그럼 이 거래계약서 작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누구 소관이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아서 처리할 소관인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 보고 작성 교부해 줘라?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작성 교부해 줘라라고 규정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엄격히 따지마 이건 중개 업무의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구별해야 된다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들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거래를 알선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 표시가 합치됐어. 합치됐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내일 합시다라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내일 둘 다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또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반죽 있어 없어요? 없어도 중개는 이미 완성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일단은 아시고 그렇지. 제일 밑에 두 줄 봐봐요. 중개계약의 체결이 중개실무상 중개의 접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개계약의 체결은 중개실무상 중개월에 받은 내용을 중개업무 처리부라든가 접수장 등의 임의서식에 기재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보다 뭐 접수장 등 이런 임의서식으로 중개월의 접수 처리를 많이 행하더라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많이 행하더라.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중개계약서라는 정형화된 서식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26페이지 봐봐요.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두 장을 넘겨보면은 전속 중개계약서 하는 서식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게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법정 서식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서식을 주로 작성한다 안 하고 알겠어요. 뭐 중개월의 접수 처리부 뭐 접수장 하면서 이런 임의 서식을 통해서 중개월의 접수 받는 것이 관행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서식은 뭔지 조금 이따 공부에 들어가 봅시다. 다시 앞 페이지로 와가 120페이지에 보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두 줄 걸어나를 한번 읽어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임의서식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이 관행이지만은 우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서 아까 봤던 거 있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봤던 거 있죠. 그런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런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법조문을 공부해 보자라는 소리라. 근데 그 밑에 이제 중개계약의 종료 원인을 적어놓은 거는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돼. 이 중개계약 관계는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다거나 아니면 중개계약의 목적이 뭐가 완성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또 중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아니면 아예 중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예를 들면 매도 의뢰받은 집이 홀라당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이행 불능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계약 당사자인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중개계약 관계는 뭐가 된다? 종료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중개계약 관계가 종료되면은 무슨 권리도 상실한다. 중개보수 청구권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의 종료 원인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양갈로 2번에 이러한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해놨는데 1번부터 오른쪽에 보면은 이 122페이지까지 반갈로 5번까지 있죠. 제목들을 다 일단 동그라미 치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이 아니라 무슨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민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자, 120페이지부터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사중개냐 상사중개냐 하는 거는 앞에 용어 정의하면서 잠시 했었는데 그렇지. 거래 당사자 간의 이 거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이 바로 중개잖아요. 중개잖아. 그런데 이 거래 계약이 상사 거래 계약이냐 뭐 민사 거래 계약이냐 여기에 따라서 요 알선이 무슨 중개? 상사 중개냐 민사 중개냐 달라진다. 이 거래 계약이 상사 거래 계약이면 무슨 중개? 상사 중개. 민사 거래 계약이면 무슨 중개? 민사 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사 거래를 하는 거다, 민사 거래를 하는 거다. 민사 거래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은 무슨 중개에 속한다? 민사 중개에 속하고 그 민사 중개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 계약은 무슨 중개 계약에 해당한다? 민사 중개 계약에 해당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지? 그러면 상사 중개 계약이냐 민사 중개 계약이냐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면은 이 민사 중개 계약하는 것도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는 수험생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사중개계약이다 하고 외워버리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민사중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민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부동산 중개도 민사중개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는 어느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무슨 규정에 규율된다? 일반 규정에 규율된다. 그 말은 결국 부동산 중개라는 이 민사중개 계약 관계는 어느 법부터 먼저 적용을 받는 거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다. 그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 뭐다?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무슨 법? 민법에 의해서 보충 적용된다. 앞에서도 했죠. 그러면 혼인중개도 무슨 중개다? 민사중개다. 그러면 그 혼인중개라는 민사중개도 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그 법 이름은 몰라야 되는데 알면 좋다 그랬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돼. 그 법에 흠결이 있으면 결국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무슨 법을? 민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충 적용. 이런 관계로 간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이 법 적용 때문에 민사중개계약이냐 상사중개계약이냐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적용.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깨달아 놨으면은 방갈로 2번에 무슨 주사? 위임유사의 무명계약 제목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요 중개계약은 봐봐요. 요 중개계약은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민사중개계약인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는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한다? 민법으로 보충 적용한다.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민법에 가면은 민사중개 중개하는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에 민법에는 무슨 계약이 나온다?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다. 알겠어요? 민법으로 보충 적용하는데 민법에 무슨 규정을 보충 적용하는 거다?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충 적용하는 거다. 위임계약을. 다른 규정을 보충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사중개계약 관계에서는 민법에 무슨 계약에 관한 규정?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인과 뭐다? 수임인 요리 되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인 민사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뭐다?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례가 이 민사중개계약인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충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누가? 수임인이 유사한 지위에 놓인다 안 놓인다? 놓인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업무를 수행할 때?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처럼? 민법의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원래 민법의 누구의 의무인데? 수임인의 의무인데 우리 대부분 판례가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는 이 민사중개계약이 민법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고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수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쭉 읽어봅니다. 알겠어요? 쭉 읽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게요? 대응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681조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에 가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일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1항에서는 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에 규정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한 내용을 중개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그 25조에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 주로 9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9가지 중에는 권리관계도 들어가 있어. 그 권리관계 중에는 땅의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가 설명할 때 민법상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거라.
결국 이 판례는 아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자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뭐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를 확인해가 설명할 주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무슨 주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나 마지막에 두 줄은 알으시죠? 하도 교재들이 표현을 부정하게 써서 제가 멘트를 해놨는데 우리 판례가 위임계약과 어디까지나 유사하다고 보는 취지지 위임계약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전형 무명계약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라. 이거 참 교재들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 방갈로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판사님이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하면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이런 표현을 써놨어. 이 같으므로 가는 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으므로 가는 단어의 뜻은 같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비슷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라는 소리야. 마지막에 두 줄 적어놓은 제 멘트는. 알겠습니까? 이게 왜 같다고 보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 민법에 전형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형계약이 몇 가지나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15가지나 나와요. 15가지나. 이 15가지 전형계약들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 출제 범위로 공부하는 거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요것만 뭐다? 3개만 시험 출제 범위로 공부를 한다. 그럼 우리가 전형계약 15가지 종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출제 범위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매매계약도 전형계약, 그 다음에 뭐 교환계약도 정려계약도, 그 다음에 뭐 소비대차 계약이다, 사용대차 계약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뭐 고용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 그러세요. 현상광고계약이다, 여행계약이다, 조합계약이다, 임치계약이다, 그럼 쭉쭉 나와. 이 총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온다? 15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출제 범위는 요거 임대차 3가지 범위에서 민법에 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15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15가지 이름에 중개계약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은 당연히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비전형계약은 이름이 있나 없나? 없지. 없으니까 유명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무명계약하는 계약. 그래서 비전형계약하고 무명계약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비전형계약 이꼬르 무슨 계약? 무명계약.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민법 시간에 이 3개밖에 출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전형계약에 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민법에서는 설명 안 해도 좋은데 이 과목에서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설명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형계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형계약.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 직역하면 사전적인 형태의 계약이다라는 거야. 사전적인 형태의 계약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들어갑니다. 민법의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의 종류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와 계약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가, 그 방식의 자유도 있고, 그러죠. 또 어떤 내용으로 뭐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내용 결정의 자유도 있다. 또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체결의 자유도 있어. 이런 4가지 측면에서 다 자유롭다 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야. 계약 당사자는. 그러면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다? 응? 계약 내용의 결정 자유가 있어. 내용 결정의 자유가 당사자들은. 알겠어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다? 여기서 출발을 잘해야 돼.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다? 무수히 많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거라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계약 관계를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다 없앤다? 있앤다 없앤다? 있앤다. 두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계약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계약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을 무수히 만들 수 있나? 무수히 못 만들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봐봐요. 어떻게 법 규정을 만들면 그나마 규율할 수 있겠느냐. 그 무수히 많은 계약들은. 응? 요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 요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 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 이렇게 쭉 빠지면 다 다른 계약이잖아?
다른 계약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라. 뭐 매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소리야. 그렇지? 요런 사람 체결했는 계약도 다 다른 거잖아. 다른 계약들인데 공통점을 보니까 뭐다? 교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소리라. 그렇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계약들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 분류를 하니까 몇 묶음이 나온다? 15묶음이 나온다라는 소리라. 그 15묶음에 이름을 딱 갖다 붙였다 안 붙였다? 붙였다라는 소리라요. 그래서 이름이 15가지 나오는 게야. 전형계약하는 게.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왜 아니다라고 했냐? 이런 거 봐봐요. 무수히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공통점을 뭐 추출해가 요렇게 공통점 묶어지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어느 계약은 분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15가지 묶음에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왜 안 들어가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 알겠지? 이놈을 분석해 보니까 여 집어넣기도 그렇고 여 집어넣기도 그렇고 여 집어넣기도 그렇고 결국에 뭔 소리냐? 이 계약은 여러 가지 전형 계약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어디에 꼭 집어넣기가 애매모호한 계약이 있다 없다? 일단 그런 거는 전형화되지 못하고 비전형 계약으로 남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비전형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 비전형 계약 관련해서는 개별법이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그 개별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나마 민법의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가장 비슷한 거 가장 비슷한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하면 된다. 보충 적용하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가면. 그럼 우리가 중개계약도 비전형계약인데 이 중개계약은 어느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개별법으로. 그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 민법의 15가지 중에 가장 비슷한 거. 그 가장 비슷한 거 찾아보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뭐가 비슷하다? 위임계약과 비슷하더라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보충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주의 의무가 나온 거다? 민법 제681조가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누구도 부담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전형계약이라는 규정이 민법에 있는 취지를 알았죠. 그런 게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번씩 민법 공부를 이런 걸 민법 선생한테 이런 이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질문 딱 던져보면 돼. 말아.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고 하면 15가지 곡치합니다. 제가 전형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고 안 물었잖아. 전형 말도 안 묻잖아. 그냥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고 이리 물었으면은 15가지 갈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이리 물으면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계약들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율하기 위한 조문을 따로따로 만들기가 불가능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전형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형계약들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비전형계약은 이름을 붙여놨다, 안 붙여놨다? 안 붙여놨다.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붙여놨지, 민법에서 안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민법에 이름이 없으면 무슨 계약이다? 무명계약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이름이 뽀젓이 있는데 와 무명이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민법에 이름이 없으면 뭐다?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121페이지에 저 위에 보충학습 한번 읽어봅니다. 자, 중개계약은 비전형 무명계약이긴 하지만 민법에서 정하는 위임계약적 성격도 있고 고용계약적 성격도 조금 있고 도급적 성격도 좀 있고 현상광고계약적 성격도 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의 무슨 계약이다? 혼합계약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제가 전형계약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형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러한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우리 대부분 판례는 무슨 관계로 보고 있다? 위임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며 유명계에 관한 규정이 이 한도 내에서 무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딱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가 더 빠릅니다. 아까 중개 보수는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완성 시점이라는 거 요 시점이라 그랬잖아. 자,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있잖아, 지금. 맞죠? 일의 완성을 전제로 뭐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무슨 계약의 핵심이다. 무슨 계약의 특징이다. 그 공부 안 해서 뭔다. 이야기하면 알아요. 도급계약하는 게 뭐예요? 도급계약. 일의 완성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도급계약이거든. 알겠습니까? 우리 집 지어주세요. 설계도면들이 집 지어주세요. 집 다 짓고 나면 뭐다? 공사 비용 받는다, 뭔다? 받는다. 그게 도급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거든. 그러면 중개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도급계약적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였죠? 고용계약적 성격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용한 것처럼 빈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다? 고용한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무슨 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위임 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반갈로 3번에 낙성 분료식 계약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도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요식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또 민법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다 이 질문 해보면 되면 또 알아요. 민법에서 자꾸 중요시 안 여기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민법에서 설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설명해야 돼. 제가 하든지 민법생이 하든지. 낙성계약의 반대 개념이 뭐다? 예?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은 편무계약이지. 낙성계약의 반대 개념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그래서 요물도 어디 들어봤네 그래. 들어봤으면 그래. 이제 낙성계약은 뭐고 요물계약은 뭐고 그 뜻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안다는 전제에서 보면 우리 중개계약은 요물계약일 수가 없고 뭐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요물계약은 아니 계약금 계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하는 거 들어봤지? 그럼 그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건너가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만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만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은 낙성계약. 그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이외에 뭐 일정한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알겠어요? 낙성계약. 근데 현상광고 계약하는 거 뭔지 압니까? 자, 현상광고 계약하는 거는 신문을 보면은 어린이 찾아주시오라고 현상광고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은 현상금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광고 내잖아. 그럼 그 현상광고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거다? 신문에 광고를 내기만 하면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됩니까? 안 되잖아. 그 신문을 본 사람이 성립해야 한다. 해야 되잖아. 계약이 성립되려고 하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단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를 냈는데, 알겠어요. 아침에 신문 보다가, 그래, 내 길거리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놈 보면 뭐 신고하지 뭐. 그럼 성립했나 안 했나? 했는데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됩니까? 안 돼. 알겠습니까? 언제 가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는 됐지만은 나중에 뭐다? 그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 있잖아. 일을 하는 순간 뭐다?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만이 뭐다? 성립되는 계약. 그걸 뭐라 그런다? 요물계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현상광고 계약도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이 건너가야 성립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계약금 1,000만 원에가 계약 체결을 합시다라고 의사표시 합치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계약금이 건너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 이런 걸 제가 이 과목에서 또 설명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 더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됐고 요식 계약이냐 분료식 계약하는 거는 여러분들 쉬워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방식이 필요 없으면 무슨 계약이다?
불료식 계약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몇 번째 줄로 가느냐 하면은 그 한 10대 줄쯤에 가봐요. 전속 중개 계약도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불료식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줄 거나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물어봅니다. 전속 중개 계약도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불료식 계약에 해당한다. 불료식 계약에 해당한다. 알겠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6줄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중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서면보다 주로 구두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중개계약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은 제22조에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계약서의 작성을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3조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뭐하고 있다? 의무화하고 있다. 그걸 조금 이따 공부할 깁니다. 자, 방글로 4번에 유상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당연히 중개계약은 보수 취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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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뒷페이지를 봐봐요. 뒷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중개계약은 유상이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중개에서 보수 청구권은 관습상 성공보수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개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개인을 하는 것과 중개인을 완성시키는 것은 구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중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판례 입장처럼 중개계약 행위에 대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있다 없다? 없다. 민법에 무슨 계약도 보충 적용할 수도 있다. 도급계약. 알겠어요? 보수 지급 청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법에 무슨 계약에 관한 규정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관로 안에 이제 중개계약의 무슨 성? 독자성서를 해놨죠? 자, 들어봐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게 깨우치면 더 쉬워져. 지금은 민법의 전형계약이 몇 가지다? 15가지인데 만약에 민법에 중개계약 하면서 조문 하나 더 만들마 중개계약은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된다. 전형계약은 1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중개계약이라는 게 아까 제가 위임계약과도 유사한 점이 있고 도급계약과도 유사한 점이 있고 고용계약과도 유사한 점이 있고 현상광고계약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전형화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중개계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인정한다면 중개계약은 독자적인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민법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전형계약을 하나 더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독자성서를 가는 거나. 알겠습니까? 그거는 봐봐요. 원래 전형계약은 15가지가 아니고 14가지였어요. 여행계약하는 게 하나 최근에 신설돼가 15가지 된 거지. 그러면 여행계약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형계약의 일부 갖고 보충 적용했다 했다? 했지만은 이 여행계약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민법에 전형계약이 하나 늘었다?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개계약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민법에 전형계약이 하나 또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민법 개정안도 나와 있어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전형계약 하나를 신설하는 것 개정안도 나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개계약은 전형화됐다 못됐다? 현재는 못됐다. 그래서 비전형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방갈로 5번으로 가봐요. 정지조건부 쌍무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정지조건부 가는데 왜 정지조건부냐? 봐봐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뭘 지급하겠다?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중개가 완성되면 가는 조건이 성취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가봐요. 우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은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금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판결문인데 이걸 그대로 시험 지문 내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깨닫고 가야 돼. 급부와 반대, 급부는 채무예요. 채무. 그러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누구의 채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채무. 그 의뢰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서로 간에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왜 그러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중개 완성을 시켰다 못 시켰다? 못 시켰으면은 의뢰인으로서는 보수 취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그게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서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개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완성시키면 조건이 성취시켜주면 그때 가서 상대방의 채무인 보수 지급도 이루어져야 된다, 안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무슨 계약에 해당하지만 쌍무 계약에 해당하지만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슨 계약에 가깝다? 편무 계약에 가까운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해 서로 간에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은.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줄에 봐봐요. 따라서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에 가까운?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즉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결론이 되는 거지. 이 결론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나온 게 다 맞춰버리. 뜻도 모르고 외화가 일단 맞춰보는데 제일 윗줄에 있는 중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뭐? 근데 그거는 기억나는 게 없어. 알겠어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그 사권 선생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수가 있어요. 수험생도 마찬가지. 잘 들어봐봐요. 이 판례를 시험 문제 내잖아? 근데 판례를 시험 문제 내 판례를 우리가 읽었는 거는 이렇게 5줄이 있다 칩시다. 5줄이 있는데 시험 출제위원이 하겠어요. 여기 걸 따가 시험 지문에 내느냐, 여기 걸 따가 시험 지문에 내느냐.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수험생이 요 걸 따가 공부를 했어. 이거는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근데 요 걸 딱 따가 내보면 또 뭐다? 처음 보는 문장인 게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뭐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 읽어본 적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깨달은 사람은 이 문장 본 적이 없어도 나오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지?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걸 깨달아가 외운 사람은 의뢰인의 채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채무 간에는 서로 간에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다. 알겠지? 이게 이제 선생들도 희비가 갈게 요거 딱 주의하세요 하면 줄 거 나왔지만 요거 딱 나와보면 적중된 게인데 이게 티 나와보면 적중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 강의를 얕사바이 하게 되면은 얕게 하면은 뭐다 싹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야. 알겠지? 결론 부분만 설명하고 치워버리잖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됐고 알겠지? 양갈로 3번에 중개계약의 성립 시기에 나는데 무슨 계약이다? 낙승계약 동그라미 딱 치놓으면 됩니다. 근데 요 나머지 6줄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교재용으로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별로 중요시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중개계약은 아까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낙승계약이라고 했어요. 낙승계약이다. 그럼 낙승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뭐에 합치만 있으면 성립된다. 의사표시 합치면 성립.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가 누굽니까? 의뢰인과 개업. 그럼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중개 완성에 대하여 뭐다?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합의만 바쁘면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다. 굳이 꼭 뭐다? 중개를 완성시켜야만이 뭐다? 거래계약이 성사돼야만이 중개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중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지 않아도 뭐다? 중개계약은 성립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는 게 낙성 분류식이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4번에 중개계약의 뭐 유형이 나왔어. 유형인데 이걸 저는 동그라미 칠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역박스에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 가는 거 있죠? 그걸 줄 거고 오른쪽에 보면 중개활동의 주체수 그거 줄 거고 오른쪽에 중개권한의 독점성 그거 줄 거고 지금 줄 거는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는 뭐다? 기준이야, 기준. 알겠지? 구별하는 기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 돼, 이 표는.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에 따라서 중개계약은 순가와 무슨 계약으로 구분된다? 정가로 구분된다.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라서 중개계약은 뭐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라서 독점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이렇게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 텐데 답을 잘해요.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중개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 이 말. 중개계약의 종류는 7가지다, 4가지다, 3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중개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뭐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별 기준을 뭐다 잘 설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몇 종류가 있어요? 뭐 2종류인지 3종류인지 나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답을 이리 할 수는 있어요.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뭐다? 남자와 여자 2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또 누구는 뭐 또 유니섹스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고. 알겠어요. 어쨌든 기준이 뭐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라는 소리잖아.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하여튼 기준을 잘 따져야 됩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이게 나왔는데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읽기 시험에 시험 문장 자체가 중개권한의 독점성 정도에 따라 중개권한의 독점성 정도에 따라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OX. X정이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단독도 들어봤고 공동도 들어봤으니까 같은데 뭐다? 중개권한의 독점성 정도에 따라 이 기준을 갖다가 생각 안 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다? 자신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합시다. 제가 이제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고 여기 계신 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봤을 때 잘 들어요. 이 개업공인 여러 명 중에 제가 딱 신뢰할 만한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골랐어. 골라가지고 당신한테만 중개 의뢰를 하겠다.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스스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해도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당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위약금조로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근데 내가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믿노 이 말이지. 혹시 옆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으마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참여도 본 의뢰인으로서는 허용하겠다 하겠다. 내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진 않지만은 독점으로 의뢰받은 당신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력하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참여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허용한다 한다? 하겠다. 거기다가 나는 이 집을 1억에 팔면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중개를 해가 1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5천만 원은 당신이 보수로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우리 둘이 계약 체결했어요. 우리 둘이. 그럼 우리 둘이 체결한 거는 중개계약 몇 건 체결했어요? 한 건 체결했잖아. 근데 이 중개계약 한 건은 잘 들어요. 독점 중개계약이면서 뭐 공동 중개계약이면서 뭐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야. 우리 둘이 체결한 중개계약은 뭐다? 독점이면서 공동이면서 뭐 순가의 형태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의 매매계약은 그렇지? 매매계약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계약이다. 낙성이다 요물이다? 낙성계약이다.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이 말이지. 쌍무다 편무다? 쌍무계약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뭐 낙성계약이면서 불요식계약이면서 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도 뭐다? 임대차 계약도 뭐? 이런 계약.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정려계약은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안 하잖아. 시험 출제 범위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요. 정려계약은. 그럼 정려계약은 민법의 맹전형계약 중에 하나인데 정려계약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낙성이다 요물이다? 낙성이다 이 말이지. 알겠지?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이 말이지. 쌍무다 편무다? 편무계약이죠.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결국 봐봐요. 이 편무계약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 동시에 항변권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게 분석이 되는 기고, 무상계약이다 하는 게 이제 분석이 되지면은 이 무상계약인 그 정려계약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야. 무상계약을 알선할 이유 있나? 없잖아요. 공짜로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게인데, 알겠습니까? 그 결국 유상계약일 때마다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분석해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알겠어요? 공부할 때 도움 돼. 자, 진도 안 나갔는데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여러분들마다,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살말 해야 되잖아?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 자, 토지하고 토지, 두 토지를 토지를 정려받았어요. 정려받았어요. 그럼 정려받은 사람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무상인데 뭔 실거래가가 있노? 알겠어요?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는 법 규정을 보면은 무슨 계약만 신고하게 돼 있다? 매매계약만. 매매계약. 이렇게 돼 있다. 매매계약.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그거 법정 공부할 때 매매계약이 신고하니까, 정려받은 거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구나. 교환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판단하는 데 써먹는 거야. 우리가 민법 시간에 유상인이, 무상인이, 낙성인이, 요물인이 이런 거 알아가 어디 써먹느냐. 각 개별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다 조문들을 공부할 때 써먹는 기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됐고, 알았어요.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고 갑시다. 그 123페이지의 그 표의 오른쪽에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분류하는 거 있죠. 이거 세 가지는 일단 설명 듣고 가야 돼. 일반 중개계약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를 뭐다?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죠?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는 거잖아. 요렇게만 개념만 이해해갖고는 좀 곤란하고 잡아봐요. 여러분들이 의뢰인 입장이 돼봐요. 아니면 반대로 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이 돼보든지 계약 당사자 입장이 돼보면서 이해하면 쉬워.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고 요도 의뢰하는데 이렇게 의뢰할 때는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는 말은 내가 당신 집에 중개 의뢰를 하는데 3개월 동안만 내가 당신한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할게 하면서 2개월 동안만, 알겠어요? 이렇게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 알겠습니까? 여러 군데 다 의뢰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업 공인중개사만 보수 가져가면 되니까 굳이 뭐 중개 의뢰하면서 뭐다 유효기간을 뭐다 정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또 중개 의뢰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 공인중개사만 뭐다 보수를 주면 되니까. 그러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한 나머지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보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수의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거래를 성사시켜줘야 돼. 근데 내가 거래를 먼저 성사시켜주라는 보장이 있나? 없잖아요. 그 보수의 보장이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럼 보수의 보장이 없는 중개를 받았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한다,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중개를 잘 한다? 안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한 거다, 안 바람직한 거다? 안 바람. 구두에 의해서 중개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보수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 일반 중개계약은 장점이 없어. 단점 투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뭐고 독점 중개가 뭐냐? 독점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의뢰인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유효기간 동안 중개의 무슨권을 독점권을 인정하는 계약 형태. 유효기간 동안 중개의 전속권을 인정하면 전속중개계약이야. 독점권을 인정하면 독점중개, 전속권을 인정하면 전속중개계약. 자, 여기서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독점중개약부터 설명합니다. 잘 들어봐봐요. 이 깨닫고 가야 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특정한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정해가 당신한테만 중개 의뢰를 한다. 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만약에 그 약속을 깨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든지
해가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 주더라도 독점 의뢰받은 당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위약금조로 보수를 보장해 주겠다, 아니겠다? 해주겠다. 알겠어요? 심지어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한 경우에도 독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보수를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독점 중개계약이야. 그럼 이런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유효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게 되고 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성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알겠어요? 그리고 보수의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 서비스도 기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다 일반 중개계약과 영반대로 나타납니다. 장점 투성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점 중개계약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 맞다? 안 맞다. 어떤 측면에서 의뢰인이 독점으로 의뢰 나눴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도 독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 위약금조로 보수를 준다라는 거 우리나라 의뢰인들이 인정한다란다? 안 한다.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독점으로 내놨는데 알겠어요? 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내한테 전화와가 네 집 내가 살게 그만 있겠던데. 그 이왕이면 잘 돼도 싶고 친구한테 직접 팔았어. 이게 바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잖아. 이래도 독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줘야 한다, 면다? 줘야 되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객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살짝 변형시켰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만큼은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도록 하는. 이런 걸 무슨 중개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이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나라 현실에 조금 뭐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독점을 좀 뭐한 거다? 변형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장점뿐이죠? 장점뿐인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 단점. 무슨 단점이 있다? 독점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전속적 내지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요. 하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을 딱 골라가 꼬다고 막 독점적 전속적 중개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유효기간 동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도 못 하잖아. 알겠어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건지 판단할 잣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느냐 이러면 돼요.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하필이면 능력이 없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는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많다. 그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무슨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결국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의뢰받은 물건 정보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뭐 하면 된다? 공유. 알겠어요? 그러면 독점 의뢰받은 물건 정보를 뭐 해라? 공개해라라는 거야. 누구한테? 세상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공동 중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이 방법이 이제 보완책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124페이지 봅니다. 124페이지에 이제 네모박스 밑에 2번에 일반 중개계약 법 몇 조? 22조에 나왔다. 22조. 이제 우리 법 조문에 일반 중개계약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봐요. 몇 페이지에? 128페이지에 3번 제목이 전속 중개계약 해가지고 관로해가 몇 조? 23조에 났잖아. 23조에 났어. 그러면 또 넘겨봐 봐요. 넘기면 132페이지에 가면 이제 24조에가 독점 중개계약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알겠어요? 안 나오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 일반 중개계약과 뭐? 전속 중개계약. 이 두 중개계약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야. 아까도 봐봐. 독점 중개계약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 안 맞다 보니까 그걸 조금 변형 보완한 형태로서 전속 중개계약을 법 규정에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 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의 법 규정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까? 점검.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